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회에 거쳐서 이 토요일 날 오후에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포항은 한 2번째인가 3번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이 시간에 와주셔가지고 매우 반갑고요. 당원분들을 만나서 매우 반갑고, 제목은 진보는 어떻게 다스파가 되는가라는 제목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 중심으로 하고, 원래는 이제 정치 얘기가 제가 좀 재밌는데, 이제 좀 요청받았던 게 경제 얘기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이제 경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말고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우리가 선거라든가 정치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의 문제의식을 담은 경제 얘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먼저 하면요. 이제 밑에서부터가 옛날 일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우리 여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운동권이었어가지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물을 이것저것 좀 묻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동운동하려고 이제 공장을 갔었고요. 나중에 이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약간 경제를 모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논술학원에 꽤 있었고요. 그냥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라는 건 2012년 국회를 얘기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이 한 11년 정도 있어가지고 국회 경험은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때 국회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9대 국회 때는 제가 모시던 분이 민병두 의원님이어서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열심히 민생 입법 관련된 걸 많이 열심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점 관련된 가불관계 관련된 거를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 있으시면 편의점 가불관계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주도했었고, 상가 권리금을 억제화한다든가 이런 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거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박원순 시장님의 약간 정책보좌관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저것 하던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었고, 여론조사 업체의 부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좋은불평등이라는 책을 쓴 뒤로 뭔가 우리 당의 어떤 혁신, 좀 더 유능한 진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장기 집권하는 거, 이게 저의 문제의식의 핵심인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 당에서 접하는 분들이랑 좀 다른 거는 저희 이제 약간 전공을 경제학으로 했고, 경제, 정책, 선거, 전략 이런 거 동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제 걸쳐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눠본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진보는 어떻게 다스파가 되는가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석을 하셨던 분 중에 이철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아마 워낙 그 설전이라든가 등등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어서 잘 아실 텐데요. 이철희 씨가 미국 정치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냐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1932년부터인데,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 관해서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했었는지 약간 이제 학술서 같은 책이긴 한데, 책 자체는 그 책 제목이 진보는 어떻게 다스파가 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좀 패러디화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제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시겠다. 부제는 정책과 선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이고요. 두 번째 부제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이게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실은 저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저 자신이 가슴이 되게 뜨거운 사람이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국민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준 적이 있어서 일단 우리 얘기를 한 4분의 3 정도 하고 4분의 1 정도는 저쪽 얘기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한테 제가 서울시 정책보좌관 임명장 받던 사진인데요. 원래 이제 대선까지 염두해 주시면서
이제 했었는데 여차저차 좀 뭔가 잘해보려던 중에 이제 좀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왜안 넘어가죠? 이게 소개시켰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이제 공무원 연금을 다 깨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5년 동안 생활비를 쓰면서 이제 5년 동안 작업한 그 5년 동안 작업해서 쓴 책인데요. 여기저기 이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저도 이제 매우 이제 좋았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예전에 이제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라는 걸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잡았었는데 이제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을 하는데 이러저런 좀 우려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원래는 좀 집필 준비했었는데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쭉 이제 국내적인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불평등은 세계 경제와의 관계에서 많았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진보 쪽 경제학자분들이 뭔가 좀 이제 오판한 분위기 많았다. 또 분석에서 뭔가 이러저런 실수들이 많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좀 비판하고 있는 책이에요. 좀 애정을 담아서.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 한문단을 보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입니다.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그런데 내용은 약간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내용 동의하고 아니고 떠나서 추천해 주신 것 자체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쓴 다음에 3프로TV에 이제 이진우 기자라고 있는데요. 이진우 기자랑 같이 해서 그 뒤로 유튜브에서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한 40회 분량으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경제성장, 불평등, 노인빈곤 이런 등등 얘기를 이것저것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저런 탈락을 쓰고 있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려는데요. 저는 이제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 하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청와대 정책실장 하는 게 진짜 꿈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건 세상에 막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워낙 거대한 행위 주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몇천 명, 몇만 명이 이제 정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하는 건 있지만 물론 없으면 없을수록 좋긴 하지만요. 일부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유능하기는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한 것 같아. 국민의힘 애들은 좀 뭔가 띠박한 것 같아.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뭔가 좀 이런저런 어떤 개인적 일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데 실수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한 60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치면 원래 이제 60점 잘하고 있으면 65점, 70점, 75점, 80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원래 자기를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원래 이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평가해가지고 상대방보다 잘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집다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하면 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약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니까 우리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상대방 헐뜯는 재주가 점점 발달하게 돼요. 그럼 상대방을 자기보다 밑으로 깎아내려서 성공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상대평가고 좋은 국정 운영은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50점짜리 정치 세력이다. 그럼 상대방을 토새끼 말새끼 돼지새끼 막 해가지고 50점 미만으로 깎아내리는 걸 성공하면 또는 그쪽에서 뭔가 이상한 뻘짓을 막 해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라를 좋게 만드는 걸 하려면 좋은 국정 운영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컷라인이 필요하거든. 60점, 65점, 70점.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은 헐뜯는 걸 계속해서 괜찮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뭔가 국민들에게 삶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거가 되려면 커트라인을 우리가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제 기본 문제의식인데요. 네. 그런 거 좀 다음 좋은 정치를 위한 정치 분석 관건론부터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실은 저의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김연아 씨나 김병만 씨, 손흥민 이런 스포츠 선수나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이제 존경심이 진짜 생겨요. 왜냐면 한평생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자기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어떤 국민들한테 또는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 되게 실제로 어떤 진심으로 존경심을 갖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정치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중에 정치라고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한편으로는 권력이라는 말의 중립적 표현은 제 생각에 권한인 것 같아요. 권한이 있어야 그걸 행사하는 거거든요. 국회 보좌관이라는 권한, 국회의원이라는 권한, 그 기초위원, 광역위원, 도지사 이런 이제 단체장 이런 권한이 있어야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 자리 이 권력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의도에서 제가 보면 90 내지 95%는 한 자리 한 개 그냥 관심사예요. 좋은 세상 만드는 거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느낌은 한 90%는 그냥 한 자리 한 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거 말고 우리가 설령 청와대를 다 먹고 국회의원 300석을 다 먹고 그냥 종북이 단체장을 다 먹는다 그냥 우리가 그래도 그 자체가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한 자리에 한 사람 많아졌죠.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능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권력과 관련된 거를 선거공학 또는 정치공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솔루션과 관련된 거를 정책공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약간 정책공학에는 이제 어떤 진보나 이제 사회운동 경험이 있거나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저는 그게 어떤 초창기의 우리 초심 그게 저는 꿈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자리도 중요하고 권한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어떤 꿈, 뭔가 세상을 좀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꿈이 두 가지가 이제 근데 그러려면 정책공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정 정도 커트라인으로 들어가려면 약간의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정책적 판단 능력,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알아야지만 좀 유능해질 수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정치 분석은 이제 단기와 장기, 행위자와 구조, 정치공학과 정치공학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정치 분석은 단기, 행위자, 정치공학 중심이에요. 친박이냐, 친이냐, 친문이냐, 비문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접하는 정치가 좀 일간지 중심으로 접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좀 플레이어 관점에서 행위자 관점에서 정치를 기획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 이슈를 주도하고 등등을 하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단기가 아닌 장기 그다음 행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공학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공학까지를 연결해서 봐야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정치를 좀 주도하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드리려는 얘기는 정치를 최근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10년, 15년, 20년 정도의 정치 얘기를 좀 정책 선거와 결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 도와준다. 이거는 실은 저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위에 거는 2020년 총선이 서울 지역 지도고요. 아래는 2022년 대선 서울 지역 지도예요. 파란색은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이고 빨간색은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에요. 위에 2020년 총선 때 보면 한눈에 딱 봐도 민주당이 거의 한 5분의 4 정도에서 6분의 5 정도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대선으로 넘어가면
이제 색깔이 확 바뀌었는데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제 점돼 있는 거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한강 벨트라고 우리 이제 지금 서울 쪽에서는 한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강 벨트가 여기 저기 광진,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 이렇게 나 있는 한강 벨트가 통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 그래서 원래는 저 위쪽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한강벨트 지역을 거의 다 뺏겼다. 한강벨트 지역을. 근데 이제 그런 건 왜 그랬을까?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질문 정도를 일단.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데 그런 거에 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17대 국회라는 건 2004년도 국회를 얘기해요. 노무현 정부랑 겹치는 시기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이제 한바탕 세게 붙었었죠. 그때 국가보안법이 17대 국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2004년도에는 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크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폐지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개정론, 세 번째는 유지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더 진보적이냐고 생각하면 폐지가 제일 진보적이고 개정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진보적이고 유지는 뭔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받아요.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에 299석이었고 당시에는 과반을 투표하는데 그래서 2004년도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았던 최초의 선거예요. 2004년도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핑계를 대지 않고 제주권 뭔가 의미 있는 개혁적인 정책적인 진도를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세게 붙었던 게 국가보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당론이 폐지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저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당시 이게 2004년도 여론조사예요. 참고로 세로로 보시면 폐지가 있고 개정이 있고 유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당시 기사의 일부를 갖고 온 건데요. 폐지론의 맨 밑에 합계가 21.7%. 대략 폐지론의 합계가 한 22%. 이거 좀 합계 폐지론의 합계는 22%. 그 다음에 개정론의 합계는 약 62%. 유지론이 대략 한 15%예요. 근데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폐지론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들 22%가 지지하는 게 열린우리당 당론이었던 거예요. 국민들 22%가 지지하는 게 당론이니까 대략 한 국민들의 78%를 일종의 견해가 다른 반대편으로 반대파도 내부로 왔던 거죠. 반대파도.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152석, 저는 이 당시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당은 지금 원내대표실에 당시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여서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150석, 민주노동당이 10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더 앞서겼고 호남민주당으로 한 170석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이 국민들 22%만 동의하는 거를 당론으로 추진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요. 2006년도 지방선거에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당론을 하면서 당시에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제가 민주당에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부겸 의원님이에요. 김부겸 의원님은 당시에 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게 합의 수준이 있으니까 개정만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의 주장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박근혜 씨가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강세가 워낙 기세가 있으니까 개정은 찬성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0%가
그 7조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요. 이적 표현물 조항이라고. 이적 표현물은 그 7조 조항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게 높았었어요. 이거는 약간 실제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런 걸 좀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당시에 폐지만이 참된 진보고 개정은 약간 당시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는 수박으로 가져된 거죠. 개정을 주장하는 수박이다. 그리고 당시에 사쿠라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가법인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재밌는 거는 오세훈 씨가 2006년도에 62%를 받아요. 강금실 씨가 28%를 받는데 거의 한 2.5배 격차로 갔거든요. 재밌는 건 강금실 씨 지지율이 개정 지지율이랑 비슷하고 오세훈 씨의 지지율이 이게 약간 그러니까 강금실 씨가 폐지론이랑 비슷하고 오세훈 씨가 개정론과 비슷해요. 저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국가보안법 당시 개정을 했었으면 덜 화끈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열심히 약간 오히려 당시에 한나라당이 개정문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차별화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야 쟤네가 개정이니까 우리 폐지를 해야지. 폐지를 해야지 뭔가 화끈한 거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해줬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의 실천적 기결이 뭐냐면 열린우리당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거죠. 같이 한나라당을. 그러니까 62%를 받는 거죠. 스스로 좌파 꼴통당 비슷하게 돼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이 뭔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이제 한 2.5배 격차가 난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이 국가법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좋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인데 저는 이때 그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판단이 뭐가 틀린 거지? 어떤 저는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표현인데 복기. 이거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왜 판단이 뭐가 틀린지 복기해 봤어요. 저는 저때 사건을 복귀하면서 정치에 대한 저의 세계관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내 판단이 뭐가 틀린지에서 저는 그동안 저도 이제 운동고 출신이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은 거를 실천하는 거, 진리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는 옳은 거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정치는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객관적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주관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최병천이 개새끼다. 저는 이제 사람 새끼인데요. 최병천이 개새끼다라는 여론이 만약에 65% 정도 최병천이 개새끼를 생각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도 데리고 오고 친인척들 데리고 오고 가족들 데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의사들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최병천은 과학적으로 사람 새끼인 게 분명하다. 라는 걸 다 했는데 제가 설득에 실패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이 55%가 최병천이 개새끼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개새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 최병천 사람 새끼일지 모르지만 왜냐면 내가 다수를 설득하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박자 있다가 사람들이 좀 잊을만 하면 다시 사람 새끼라는 정계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사람 새끼가 주장을 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정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의 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다. 산업 자체가. 정치라는 산업 자체가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만 옳고 상대방 판단은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판단 자체를 존중하는 거. 물론 설득을 시도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는데도 설득이 안 되면 일단 진 거다 한번. 나중에 다시 다른 게임에서 다시 이기더라도 이게 아무튼 요 2004년 국가보안법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 정치에 대한 나의 관점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정치를 객관적 진리, 옳고 그름을 다루는 어떤 시시비비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생각 그런 걸 품어 안거나 정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뒤로 꾸준히 관측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론이 있고 개정론이 있고 유지론이 있는데 폐지론은 국민들 12%만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의 세계에서는 존재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 폐지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뭐냐면 유지론 2예요. 유지론 2가 뭐냐면 이게 유지론 2예요. 이게 유지론 1, 원래 유지론, 이게 유지론 2인데 유지론 2는 폐지를 주장하던 결과적으로 유지론이어서 유지론 1과 유지론 2를 비교하면 유지론 2가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선거운동 도와주거든요. 여기는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진 않는데 이거는 저쪽이 65% 가까이 집권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우리 표를 우리를 소수파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더군다나 우리가 노력해서 상대방을 다수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다수파로 만들어줬던 게 국가보안법 폐지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과 이해창의 합계가 65%, 아까 오세훈 표랑 비슷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튼 뭐 이쪽 야당 세력은 다 합쳐서 35%. 그리고 2008년도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철학적 교훈,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진보적인 정책이냐, 중도적인 정책이냐, 보수적인 정책이냐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닌데 한 면만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시 여기되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면서도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를 뭐라 그럴까 한 1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2차, 3차,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제가 책에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드릴 얘기여서 최저임금 만원만 짧게 드리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하셨는데요.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특히나 2020년까지 만원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만원을 달성하는 거니까 근데 당시 2017년 최저임금이 얼마였냐면 6,470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만원을 달성하려면 그걸 대충 계산하면 3년 합계 54%, 그 다음에 연평균 15.7%, 연평균 15.7%를 약간 복리 방식으로 매번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데 2018년 19년에 없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동의돼가지고요. 이제 특수 설계된 2018년 19년에 최저임금이 16.4%, 10.9%가 이상이 됐고 그때 이제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합계가 이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2년치 합계를 치면 29.1%, 6.6%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의 합계에 비해서 약 4.5배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4배, 5배를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경제가 멀쩡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다 하고도 부작용이 없는 게 정말 사실이면 유엔 총회에 상정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그 제3세계라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5배로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올리면 어지간한 불평등과 비공문제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작용이 없는 게 정말 사실이잖아.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인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이 최저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려도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저는 약간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1 더하기 2는 2 같은 저는 산수 같은 이슈였다 생각을 해요. 물론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리거나 1.5배, 2배 올린다 해서 곧바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1, 2년 내서.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4배, 5배 정도로 올리면. 그래서 역시 최저임금도 아까 국가보안법이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은 구호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단돈 10,000원이어가지고 사람이 10,000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집행하는 그 순간 반드시 폭망하게 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촛불연합의 한 축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보수 세력과 2030의 청년 보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계기로 큰맘 먹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했는데 이 최저임금 정책 등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인 줄 알았는데 약간 운동권 정당 같은 느낌이 드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탄핵 촛불연합이 여러 차례 거쳐서 와해가 됐는데 1차 와해가 소주성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2차 논란은 부동산도 있고 조국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짧게만 보여드리면 최저임금이 실제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건데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에 이제 약간 보라색 진하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이거만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근데 이 4개 년도는 98년, 2003년, 2009년, 2010년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제 위기가 있던 연도예요. 98년도는 외환위기 다음 연도였고, 2003년도는 2002년 카드 대란 사태 다음 연도였고, 2009년도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연도였고, 2020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당해 연도였어요. 그때는 일자리가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를 보시면 다 보통 일자리가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논란이 심했던 2018년에 한해서 9.7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또 다음 연도에 이거는 같은 데이터인데요. 이걸 그냥 보기 편하게 정부별로 다시 재배열 했어요. 앞에 데이터를. 그래서 경제 위기가 있던 4개 년도를 포함하면 연평균 30년 평균 30만 명이 늘어났고, 경제 위기가 있던 4개 년도를 제외하면 연평균 40만 명이 늘어났는데 2018년에 9.7만 명이 늘어난 거는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일자리에 이런 충격이 있긴 있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충격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지지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2017년 6월에 이제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부의경 지역의 보수 세력이 탄핵 사건을 계기로 중도 또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여기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인데요.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최저임금 논란을 거치면서 이미 조국 사건은 2019년 8월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조국 사건은 부동산 논란도 한 박자 있다 시작되고, 근데 요 즈음부터 이미 부의경 지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반발 여론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꿈틀꿈틀 뭔가 지지율이 변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요. 처음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 뭔가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인 충격이 발생한 한 박자 있다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고 긍정적 여론이 이제 계속 줄어든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가마솥 없습니다. 네, 잠깐 뭐를 드릴까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던 날이 2020년 7월 9일 날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2020년 7월 13일 날 부동산 공급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어요. 그게 약간 좀 민주당스럽지 않은 부동산 공급 방안. 그게 이제 서울 사대문 도심 내부의 용적률 1000%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급 방안을 발표해가지고 여론을 약간 뒤집으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튼 발표 5일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불발판이 됐었는데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3월 9일 대선 때 이제 이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2030 세대는 이거 전국 기준입니다. 2030 세대의 비중은 32%, 물론 18세와 19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50 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38%, 그 60, 70, 80, 그 위에 어르신 세대는 대략 한 유권자 30%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서 발로 이제 정치를 뛰시는 분들은, 현역 의원님들은
뭔가 주로 이제 어르신들 연배를 더 많이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60, 70, 80 다 합친 인구 유권자 기준보다는 18세, 19세를 포함한 2030 세대 기준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 대선 때는 2030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젠더로 갈라져가지고 2030 여성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찍고 2030 남성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더 많이 찍었는데 더하기 빼기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2030에서도. 그러면 2030은 가까이 했다고 치고 4050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60, 70, 80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데 유권자 덩어리를 치면 38% 덩어리랑 30% 덩어리가 대선을 치른 거예요. 38% 덩어리가 30% 덩어리가.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0.7%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포인트 덩어리가 더 큰 덩어리인데도 진 거예요. 큰 덩어리인데도.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0.7%는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5만 가지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예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인데 40, 50 세대는 뭔가 열이 받아가지고 투표를 더 하는 거고 속도 말해 야마가 돌아서 투표를 더 하는 거고 60, 70, 80 세대는 뭔가 투표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대 30으로 붙어서 진 거예요. 38대 30으로 붙어서 졌는데 왜 졌을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 이거는 이제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거기 한 20일 전중이었던 2월 18일, 2월 19일에 걸쳐서 이제 한국일보랑 한국리서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업체는 한국갤러리가 아니라 한국리서치인데 참고로 한국리서치인데 거기서 당신이 선거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당신한테 물었더니 딱 한눈에 보시면 아시는데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거의 그러니까 전체 세대에도 한 45%, 그 다음에 20대 여론에서 한 5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경제성장 일자리 고용. 그러니까 경제성장 일자리 고용도 합치면 한 40 내지 45%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한 이제 19% 정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당시에 검찰개혁 이슈에 당시에 약간 좀 우리 당의 뭔가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검찰개혁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후순위였고 검찰개혁은 거의 무슨 복지확대, 양극화, 위중 갈등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였고 부동산과 경제성장과 고용, 일자리 이게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앞에 보여줬던 표랑 같은 표인데요. 한강벨트를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한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는 국힘이 강남 3구, 용산, 종로 일부 내에서만 이겼는데 2020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강벨트 전부 마용성, 서대문, 중랑, 그다음에 동대문 이렇게 등등해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약간 역포위되는 형태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동대문 구, 서대문 구할 때 그 구인데요. 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당선의 득표율의 관계예요.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인상됐을수록 윤석열 득표율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라는 사람이 종부세 비율과 윤석열, 이재명의 득표 격차를 봤는데 이제 우상향하는 상당률이 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또 한눈에 보여주는 게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배연윤 기자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서울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관한은 매우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얘기하려는데요. 저는 이제 2022년 3월 6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한번 올려있고 언론 인터뷰도 있었는데 종부세는 정권 고체 촉진세였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종부세는 정권 고체 촉진세였다. 그리고 좀 자세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종부세는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는 세금인지를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세계사, 경제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를 넘어올 때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치혁명을 세 가지를 뽑으라면 거의 정치학자나 뭐 이렇게 역사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견이 없이 합의하는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혁명 세 가지예요. 그래서 1688년, 1776년, 1789년 이 세 가지 근대 자유주의 혁명인데 자유주의 혁명의 공통점 뭐냐면 전부 다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이 다 발단이에요. 전부 다.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뭐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국에서도 한국 정치사에서도 증세 정치학이 작동된 적이 대표적인 두 번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1977년대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조세 재정학자들은 정말로 선진국형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규모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를 엄청 빨리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프랑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해요. 그런데 유신 체제 하에서 1978년에 총선을 치르는데 공화당이 패배를 해요. 왜냐면 부가세에 대한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79년도에 2차 석유 파동이 터지고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부산, 마산 지역, 창원 지역 이런 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마 항쟁에 아마 검색을 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그 두드림 같은 걸 검색해서 부마 항쟁 시위대 사진을 보면 부가가치세 폐지하라 있어요. 아예 부가가치세 철폐하라, 폐지하라. 그래서 부마 항쟁이 벌어지고 부마 항쟁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차지철 같은 사람은 캄보디아처럼 싹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몇백만 명 죽으면 어떠냐. 그 얘기를 김대규 씨가 듣고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해가지고 총으로 다 죽인 거거든요. 차지철과 박정희를 총으로 죽인 이유가 이게 실은 부마 항쟁이 발단이었던 거고 거슬러 가면 약간 나비효과 비슷하게 부가가치세랑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면 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종부세를 도입하셨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해도 뭔가 여론으로부터 뭔가 이런저런 약간 고립되었다 그럴까요? 여론에 고립을 겪으면서 어쨌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예요. 세계 넘버1이거든요. 유엔에 가입한 21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비고 복지비의 3분의 2가 노인 관련 예산이에요. 어느 나라나 복지비의 3분의 1은 노인 관련 예산이에요. 연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수 정부가 집권하든 진보 정부가 집권하든 아무 관계없이. 왜냐하면 노인분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이상 최소한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복지비는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증세도 불가피해요. 그러나 그 경제 주체들이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가 보기에 정치권이 증세를 하긴 하지만 엄청나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라 저놈의 정당은 증세하지 못해서 안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그냥 인구 구조상 불가피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증세하면 정말 증세 꼭 할 수밖에 없는 일부의 세금에 증세하겠지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젊은 세대로부터 버림받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사실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 크게 4종류가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걸 내요. 거래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취득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유할 때는 국세로는 종부세, 지방세로는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거는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이제 공시지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러면 부동산 세금이 결정되는 거는 5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공시지가 반영 비율.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약 5년 기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러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2배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종부세나 등등은 누진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단 1%도 올리지 않았어도
이게 누진 구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면 세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격이 2배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도 2배 올랐는데 세금도 2배 이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3대 누진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느낌은 4배가 아니라 5배, 6배, 7배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부동산 세금 내는 사람의 4분 3 정도 돼요. 아무튼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일부 진보 쪽에서는 보유세가 더 좋은 세금이다.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지 않아고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세금 4가지, 5가지를 다 올렸어요. 취득세도 올리고, 중부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리고, 몽땅 다 올렸는데 왜 몽땅 다 올렸는지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올렸는지는. 물어봐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 이제 종부세는 전국민促進사로 표현했는데요. 대상 인원이에요. 정부로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 2017년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33만 명이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2012년도에 종부세 납부자는 95만 명으로 대상자가 약 3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금액의 금액, 앞에는 대상자가 3배였고 2017년에는 이거는 억 원인데요. 3,800억, 4,400억에서 2021년에 약 6조가 살짝 안 됐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한 5조 3천억이 늘어났고 배율로 치면 14.3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정치 형태가 군사정부,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정이고 중국 같은 데는 공산당, 중국,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져 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시진핑도 지금 부동산 세금을 잘 못 올려요. 공산당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엄청 신중해. 왜냐면 저항 같은 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과감하게 과감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를 좀 과감하게 올릴 수는 있다. 14.3배를 올린 거죠. 이거 같은 거고요. 이건 좀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미국의 보유세랑 한국의 보유세는 체계가 다른데 이거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의 한 이선화 박사라는 사람의 데이터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의 생각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가격을 좀 안정화해보자. 하는 걸 좀 유도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해보자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X축은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에요. 보유세 비율이고 Y축은 가격 변동의 크기예요. 만약에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된대요. 세금이 높을수록 가격은 더 안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후 좌우 여기저기 점점점점이 다 찍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세금과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랜덤하다는 얘기예요. 랜덤. 그래서 근데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도 왜 랜덤하게 나오냐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세금만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이 결정적 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보유세율과 주택 가격 지수는 대체로 무관하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 역시도 대체로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것저것 세금을 다 올렸다 그랬는데 정책 효과는 별로 없고 세금을 많이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의도는 그렇지 않아서 지연적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뭐 세금 못 올려서 안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오해를 사기가 딱 좋은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하던 분들 일부가 이제 약간 몰아서게 된 거죠. 이거는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2021년도 민주당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사람으로 치면 100만 명, 가구로 치면 5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중에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서울에 있고 가구로 치면 41만 원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어요. 종부세 대상자예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전체 인구의 종부세 대상자는 1.8%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1.8%라는 거는 깐난에게 응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애, 깐난에게 다 포함돼가지고 5,300만 명 중에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동주택 대비 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실은 서울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실제로는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전국의 인구가 5,300만 명, 서울이 950만 명이거든요. 서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고, 그 서울 인구 중에서 절반이 자가고 절반이 전월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 중에 절반이 아파트고 나머지 절반이 단독주택과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분모 이렇게 나누게 하면 서울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거나 이 깐난에게 응애 포함해서 1.8%인 거는 둘은 같은 말이에요.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물론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4채당 한 채를 종부세 대상자로 만들어 놓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훨씬 더 살을 입힐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적 효과가 관점이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종부세는 원래 상위 1%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상위 1%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동산 양도세 있고요. 양도세도 비슷해요. 그 양도세는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양도세를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내는 게 양도세예요. 양도소득세인데 정확한 명칭은 양도소득세죠. 2017년에 8.1 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원래 정부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근데 중과세를 적용해서 여기가 이제 40%까지만 있었는데 50%, 60%가 추가가 됐고 한번 그러다가 소득세법이 규정돼가지고 40% 말고 42%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전에는 최고 세율은 40%였었어요. 최고 세율 40%였는데 2017년에 두 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 소득 6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법 개정을 한 번 더 해가지고 10억 원 초과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3주택자 이상을 기준으로 75%까지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보통 세금이 75%라 그러면 주세가 75%, 지방세가 7.5%가 부과돼 있어요. 서택스 형태 부가 방식으로 붙어가지고 그러면 75 더하기 7.5를 더하면 82.5인가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최고 세율이 주세와 지방세 합쳐 48%였다가 82.5%로 40% 가까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2017년, 18년, 19년도에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린 거.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지는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의문점이 있다. 물론 이제 당시에 한참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니까 뭔가 이제 잘해보려는 추세가 한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최저임금, 종부세, 양도세 4가지 모두가 국민의 선거운동만 도와주고 우리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에는 실은 약간 좀 별로 관계가 덜했다. 어떤 그런 서민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랑도 관계가 생각보다 거의 별로 없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또는 진보가 가슴이 뜨거워서 보수의 선거운동 벌였더라면 뭔가 우리나라는 서로 이제 중등계수 받는 게 있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보수 정치도 진보의 선거운동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진보를 아주 화끈하게 밀어주신 대표적인 거는 부산급식 이슈였습니다. 2010년도에
2008년도에 광우병 그 시위가 있었고 2009년도에 교육감 선거를 하게 돼요. 어, 2010년도에 2009년도에 김상곤 씨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셨는데 2006년, 7년, 8년에 국민의힘이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를 트리쿠션으로 슈퍼우승을 압승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경기도 의회는 한나라당이 도의원의 85%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어가지고 김상곤 교육감이 부산교육을 부산급식을 추진하니까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그 교육청 예산과 도의회 예산, 매칭 예산은 당시거든요. 급식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당시 한나라당이 부산급식 반대하는 두 가지 때문에요. 부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쁘다. 뭔가 빨갱이 냄새가 난다. 빨갱이스러운 명칭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반대 이유였고, 두 번째는 김상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김상곤은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교육감이 뭔가 애들 밥 먹는 거를 못하게 하는 한 있더라도 김상곤이 잘 되는 거 우리는 눈꼴 시려도 못 보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1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부산급식에 안 올리면 도의회에서 부결되고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저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지만 국회가 뭐 하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하도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회가 뭐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실은 방역의회 정도가 뭘 하는 거는 알기가 더 어려워요. 어떤 큰 민감한 이슈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 밥 먹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시키니까 부결 때문에 전국적 이슈가 된 거예요. 아니 쟤네는 무슨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애들 밥 먹는 거 계속 부결시키고 지랄이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언론 지면에 점점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당대표 등등이 무상급식 이슈를 지방선거에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가고, 근데 마침 2010년도에는 3월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천안함 사건이 터져요. 천안함 사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구경 지역 잘 아시겠지만 보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슈가 북한 이슈예요. 북한 이슈. 북한 안보. 뭔가 북한 놈들 때려잡는 이슈가 터진 거고, 진보는 당시 민주당으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선거의 핵심 쟁점을 복지로 들고 나간 거야. 그래서 보수가 완전히 필승 카드인 연전연승이었던 보수의 안보 북한 이슈와 진보가 특히 민주당 쪽이 처음으로 해보는 복지 이슈가 이 이제 안보 이슈와 복지 이슈가 시속 300km로 박치기를 빵 한 거죠. 지방선거 때 박치기를 빵 해가지고 보수의 박이 터져요. 보수의 박이 터져가지고 이 당시에 충남 도지사는 아니죠. 강원 도지사는 이광재, 인천시장은 홍영길, 그다음에 이제 경남 도지사는 김두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던 지역들, 방금 높은 데는 민주당이 한 번도 못 이겼던 지역들이에요. 거기서 다 이번 선거에 이기게 되고 되는데,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부상시기가 본격화되고, 이 이후에는 박근혜 씨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단가등록금,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얘기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결과적으로 보수 입장에서 뭐였냐?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주당 선거를 도와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 국가보안법 가지고 있었던 걸 세게 밀어주니까 이쪽도 뭔가 이제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민주당 우리만 받을 수가 있냐? 민주당 우리도 뭔가 좀 노력해서 민주당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 뭔가 이제 민주당이 약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2010년 무상급식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아까 그거는 이제 김문수 씨랑 그때 이제 국민 한나라당이 도와준 거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민주당을 세게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15년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해요. 정신 멀쩡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원내대표를 이제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던 이유로 그 사람을 강제로 찍어내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진박 감별, 누가 진짜 참된 지박인지 이런 막 감별되고, 그래가지고 2016년에 당시 당대표였던 김민석 씨가 너무 이제 쪽팔려가지고 정확히 영도다리로 가셔가지고 옥새 파동이라는 걸 붙이셔요. 여러 가지 미림과 저거를 짤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 안철수 씨가 국민의 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호남 지역의 총 선거구가 28개예요. 광주, 전남, 전북을 다 합쳐서. 부울경 지역의 선거구를 다 합치면 40개예요. 부산, 경남 지역이.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선거구가 다 합치면 25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울경 지역과 대구, 경북을 합친 거를 영남이라고 표현하면 영남 전체 선거구가 65개, 호남 전체 선거구가 25개예요. 25개랑 65개 중에서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영남의 65개 선거구에서도 이탈을 해가지고 합류를 하고, 뭔가 이제 이 어떤 그 과도하게 이렇게 독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핵건지를 하는 거를 이제 그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과 부울경 지역의 유권자들도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눈꽃이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영남 지역의 민주주의적 감수성에 있는 보수 지역 유권자들도 국민의당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호남 지역 유권자 일부도 국민의당을 찍어서 약간 이제 3당 체제 비슷한 걸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보수의 1단계 분열. 다시 말해서 2016년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의 분열로 봐야 되는데, 보수가 어떻게 분열했냐?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와 이제 그 권위주의를 지지하던 보수가 역사적으로 대구 경북 보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보수는 원래 부마항쟁, 4.19, 6월 항쟁의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6월 항쟁이라는 건 박종철 열사가 부산 출신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보수와 권위주의를 지지하던 보수, 이게 부울경 보수와 대구 경북 보수가 달라진 선거가 2016년 총선이 된 거죠. 그래서 보수의 1단계 분열이고, 2단계 분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으면서 2단계 분열이 돼가지고 보수가 권위주의의 비판적인 보수와 권위주의에 지지하던 권위주의의 좀 둔감한 보수, 여기가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보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보수와 탄핵을 반대한 보수. 실제로 2017년 3월 11일 날 이때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인데, 그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82%였어요. 전국적으로 82%라는 얘기는 대구 경북에서 당시에 50%가 넘었어요. 당시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을 찬성한 여론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총선 때부터 뭔가 부울경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두 군데서 반란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2016년에 당선된 게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당선이 되시고, 2016년도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서,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기여는 마이너스 9석, 민주당과 진보당과 합쳐 플러스 8석이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울경 출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부울경 출신이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에서 중도라고 표현하는 가장 덩어리가 큰 집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옛날로 치면 박찬종 씨 같은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권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8석이 빠지고 민주당은 이제 17석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약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이라는 말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인 건데, 저쪽도 뭔가 무상급식을 반대한 거는 이게 애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자기네가 이념 편향적이어가지고 무상이라는 용어를 빨갱이스러워. 김상훈 반대인 걸 못 보겠어. 그런 약간 자기네들과 뭔가 국민들과의 의혹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거나 나라가 좋아지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의도와 다르게 그것이 그러니까 실은 진보적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보적이어서 문제였던 거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이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보는 진보적인 거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보수는 보수적인 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